2022년 공무원 구급 대비 행정화 모의고사 제4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가 제1원리 그리고 제2원리가 있습니다. 1원리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이야기하고요. 다시 2원리는 두 개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회균등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차등원리의 원칙입니다. 차등원리의 원칙을 우리가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최소 가장 불우한 혹은 불리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 최소 극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원리와 제2원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1원리가 가장 우선되고요. 그 다음이 2원리인데 이 원리가 아까 두 개의 기준이 있었죠. 그 두 개 중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더 우선시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제1원리가 가장 앞서고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등의 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 원초적 자연 상태야. 그것을 우리가 무지의, 알지 못하는 그 베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지의 베일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 형태는 합리적일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알 수 없는 베일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맞고요. 두 번째 보면 현저한 불평등에서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요. 맞고 세 번째 보면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돼야 되고요.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4번에 보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하고 있다. 이 틀린 문장이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롤즈의 정의로는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방임론자로부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사회주의자들로부터는 평등 추구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그 평등은 완전한 평등의 추구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 집행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책 집행자 유형은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5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있죠. 그 지문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요 4가지에다가 하나 더 이제 5번째가 고전적 기술자형입니다. 고전적 기술자형. 그래서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결정자의 힘이 강한 게 뭐고 그 다음에 집행자의 힘이 강한 게 뭐냐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가장 결정자의 권한이 강한 것이 고전적 기술자형이고요. 그 다음이 지시적 위임자형이고 세 번째가 협상가형이고 네 번째가 재량적 실험가형 마지막으로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불렀던 고전적 기술자형 이 부분이
결정자의 권한이 가장 크고요. 집행자 권한이 약한 거예요. 근데 쭉 내려와서 관료적 기업가형에 오면 반대로 이제는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크고 결정자의 권한은 가장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고전적 할 때 고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지시적 할 때 앞에 지, 고지 되죠. 그 다음에 협재관, 그러니까 협재관 되죠. 그러니까 가야 될 고지가 바로 협재관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고지 협재관. 그래서 관으로 갈수록 가장 집행자의 권한이 강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면 나카무라와 스몰우드가 제시한 가장 그 재량이 큰 집행자 유형은 바로 고지 협재관, 관료적 기업가형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적 기업가형에서는 집행자가 모든 힘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집행자가 정책 목표를 결정합니다. 집행자가 정책 목표를 결정해가지고 그 결정한 목표를 정책 결정자가 받아들이게 설득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FBI 국장을 여러 대통령에 걸쳐서 담당했던 후보 국장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사바티어의 옹호연합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옹호연합 모형은 사바티어가 원래는 하향론자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양자를 상향, 하향을 다 통합하는 통합 모형을 나중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옹호연합 모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관계없는 것이니까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다양한 그 관련자들을 단위로 한 상향적 접근 방법. 기본적인 것은 상향적 접근 방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향적인 여러 가지 변수,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형태예요. 예를 든다면 하향적인 변수, 법이라든지, 법이라고 하는 게 해당이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중앙에서 막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향적 방법을 또 결합시킨 것이다. 1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에 보면 집단별로 동일한 신념 체계를 가지는 수개의 지지연합을 형성을 해서 정책 집행에 참여한다. 예를 든다면 강력한 지방 분권,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양자 간의 어떤 그런 지지연합이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보면 지지연합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지방 분권을 하자. 또 이쪽에는 중앙 집권을 하자. 이런 그 지지연합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조정해주는 중간에 정책 중개자가 나타나요. 브로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서서 중재한다. 맞습니다. 4번의 이 모형은 완전한 상향적 아닙니다. 상향, 하향을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문제는 그 공공서비스의 유형입니다. 쉬운 문제고 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실 건데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밑에 지문을 먼저 보시면 1번 사적제도 있고요. 사적제라는 게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바지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런 게 다 사적제가 됩니다. 2번에 요금제. 요금제라는 건 전기나 가스나 혹은 고속도로 같은 것, 또 상하수도 이런 게 다 요금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공공재가 있습니다. 공공재는 잘 아시겠지만 경합도 없고요. 배제도 못합니다. 그래서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게 공공재다. 예를 든다면 등대라든지 또는 국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치안 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공공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공유재인데요. 공유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배제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좋은 하천이 있다. 그럼 하천에 구경을 간다든지 휴식을 취하러 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오지 말라고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경합은 하게 되겠죠. 따라서 공유제의 특징은 비배제성 플러스 경합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즉 공유제에는 비배제성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과소비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소비 현상은 결국 어떤 현상을 초래하느냐?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현상을 초래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목초지가 있다. 거기에 소들이 가서 풀을 떴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목축을 하는 농가들이 자기 집 소들이 좀 더 많이 풀을 뜯게 하려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초지가 목초지가 황폐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유지에 해당하는 게 방금 이야기한 하천, 그죠? 혹은 목초지, 혹은 해저에 있는 광물 이런 게 다 공유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은 무엇인가? 1번에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는 불가능. 바로 이것만 봐도 공유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과소비 그렇습니다. 비배제기 때문에 비배제성 때문에 과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선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4. 공유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공공서비스 유형입니다. 그래서 BTO, BTL, BOT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다. 어떤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을 보고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지문을 보겠습니다. 민간 기업이 공공시설 건설, build, B-U-I-L-D, B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은 이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한다.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트랜스퍼. 그러니까 트랜스퍼니까 T, BT. 그 다음에 이 이전의 대가로 기업은 당연히 사용권, 수익권을 획득을 하겠죠. 그러면 이 기업은 공공시설을 임대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리스가 된 BTL, 그죠? LEA, 리스를 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해소하는 방식. 그러니까 BTL,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지방의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위원회 종류는 상임 및 특별히 맞습니다. 2번은 지방의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고요. 사직을요.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의장은 의결해서 표결권을 가집니다. 가지지 못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요. 찬성하고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요 내용은 이번에 개정되었잖아요. 개정자치법의 제73조를 73조 제2항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지문이 아니고요. 4번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 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가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 제정할 수 없지요. 맞습니다. 2번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기관 구성 형태가 기관 통합형이다. 아닙니다. 기관 대립형인데요. 기관 대립형은 어떤 건가 하면 집행기관하고 지방의회, 즉 의결기관을 분리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자, 요 3번 지문은 별표 2개를 하십니다. 붙입니다. 별표 2개를 하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지방자치법이 2022년 올해 1월 13일 날 개정자치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기관 구성이 말이죠. 주민투표를 거쳐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주민투표를 거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자, 다시 부르면 주민투표를 거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 바뀌어진 내용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3번 지문에 보면 기관 통합형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겠고요. 4번에 보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은 이송해야 한다.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우리나라 자치재정권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세를 부과징수 맞고요. 이번에 보세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 맞습니다. 3번에 사용료고요. 서비스의 대가는 수수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는 사용, 그 다음에 수수료는 서비스의 대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아닙니다. 승인 필요 없습니다. 자,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 행정 기금을 설치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주민참여에 대한 아른슈타인의 분류가 되겠는데요. 별표 2개 하시고 좀 암기할 내용이 있는데 좀 번거롭지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민참여 수준이 가장 약한 것부터 가장 강한 순으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일 약한 게 조작입니다. 조작. 그 다음에 치료. 그래서 조작하고 치료, 그러니까 아른슈타인의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2단계, 조작하고 치료는 비참여 수준입니다. 참여라고 볼 수 없어요. 비참여. 그 다음에 3가지. 자,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해유. 요 3가지 단계를 합쳐서 형식적인 참여라고 하고요. 이제 나머지 3개는 협동관계, 그 다음에 권한이임, 그 다음 주민통제. 협동관계, 권한이임, 주민통제. 요 3가지는 주민 권력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8단계가 되겠습니다. 한번 기억하시고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유부터 보면요. 해유는 1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 역할을 하지만 정책 결정에 영향력 행사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이 지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정보 제공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거는 뭐냐?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에 보면 공동협력. 공동협력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협동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인 참여 단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 지문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명목적 참여 단계다 해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면 권한임은 주민이 정책의 결정에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참여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협력, 그 다음에 권한임, 그 다음 주민통제. 주민통제를 시민통제 해도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주민 권력 단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번은 자치경찰제도인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그렇습니다. 치안행정되고요. 두 번째 보면 경찰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이 지문 내용은 자치경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가경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가경찰.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3번 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 사무 맞습니다. 4번에 보면 자치경찰 사무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위원회 맞는데요. 지문에 나온 김에 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조를 좀 설명드릴 테니까 기억하세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 위원장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이죠. 5명은 비상임위원이다.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 제출.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절대 실수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다. 자, 같이 살펴보죠. 1번의 정부입니다. 첫 번째 정부는 120일이다. 왜냐? 문제를 보시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헌법이 아니죠. 헌법은 90일 전이지만 국가재정법은 120일입니다. 따라서 지문 1번과 지문 2번은 이미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과 4번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부는 120일이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는 바로 50일이 됩니다. 이것도 같네요. 3번하고 4번은. 자, 마지막 기초자치단체는 40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게 헌법은 90일이고 국가재정법은 120일이고 문제를 잘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광역은 50일 전까지 예산안 제출, 기초는 40일 전까지. 그러면 의결은 며칠 전까지 해야 된다? 광역은 15일 전까지 해야 되고 지방은 기초는 1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일, 15일, 40일, 10일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연기준 예산 제도인데요. 연기준 예산이 공무원이나 공무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단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 봅니다. 1번에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부문에서는 축소가 곤란. 그렇죠. 그래서 공공부문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한다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맞고요. 이번에 보면 자신의 목표 달성만 염두에 두기 때문에
배타적 업무 수행이 처리된다. 요 내용은요, 연기준 예산의 그 단점이 아니고 이것은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3번 보면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원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이런 혁신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쉽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연기준 예산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능률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등한시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4번에 보면 인원이나 예산이 작은 조직은 밀린다. 그렇습니다. 축소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힘이 있는 부서는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부서가 희생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예산의 2월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명시 2월이고 하나는 사고 2월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명시 2월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게 예측이 되면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고 이월은 뭐냐면 행위를 할 때는 연도 내 지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지출 원인 행위를 했어요. 지출 원인 행위 예를 든다면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공사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바로 사고 이월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명시 이월은 다음 연도에 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 이월은 제2월이 불가능하다. 이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사고 이월은 쭉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다음 회계연도에 재차 2월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사고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에 보면 사고 2월은 사전의견 원칙의 예외이고요. 예산의 2월 제도 시행은 집행사항의 신축성 유지 그렇습니다. 3번의 명시 2월은 제가 설명드렸죠. 연도 내에 지출을 못할 거다.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국회 승인 얻는다. 맞고요. 4번의 명시 2월과 사고 2월은 2월은 일단 모두 예산 한정성의 원칙입니다. 원칙이 예외가 되고 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가 됩니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복식부기 사례가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문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500억 채권을 발행했다.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 대변에는 부채가 증가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별표 2개 하시고요. 복식부기 제도 하에서 여러분이 재정상태표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재정운영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정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스톡의 개념입니다. STOCK 스톡의 개념이고요. 기업으로 치면은 대차대조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순자산, 기본 개념이 그래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퀄 순자산이다. 여기에 비해서 재정운영표라고 하는 것은 플로우의 개념이다. FLOW, 플로우의 개념이고요. 유량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앞에 제가 그 재정상태표 스톡이라고 하는 것은 저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재정운영표 플로우, 그러니까 유량의 개념인데요. 기업으로 따지면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구하는 그 공식은
비용 마이너스 수익 이렇게 합니다. 비용 마이너스 수익. 그래서 비용 마이너스 수익을 해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건 순수익이 되고요. 플러스가 되면은 순비용이 되는 겁니다. 비용 마이너스 수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를 봅니다. 복식부기 제도 하에서 지금 쭉 내려와서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특정 시점의 재정 상태다. 그러면 재정 상태표구나. 스톡의 개념이구나. 즉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꼴 순자산이구나. 그래서 15번의 문제는 순자산액을 구하는 거니까 이것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그럼 문제에서 보면 자산이 현금 자산이 200조고 고정 자산이 300조. 두 개를 합치면 500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부채가 100조니까 500-100 이퀄 400조. 답은 400조가 되고요. 문제 재정 수익이라든지 비용 이것은 재정 운영표와 관련되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답은 1번에 400조가 되겠습니다. 16번은 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세계잉여금은요.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가 포함이 되지 기금은 제외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사용 순서가 이제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이 가입니다. 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납니다. 공적자금 상환기금에다가 출연해야 된다. 이 두 번째인데, 그런데요, 여기에서 요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출연은 첫 번째 여러분이 했던 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이잖아요. 그걸 하고 난 나머지 제외분의, 그러니까 가하고 난 제외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30 이상을 이 공적자금 상환기금에다가 출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30 이상 요거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마입니다. 마.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 있고요. 네 번째가 다에 있는 추가경정예산. 그 다음에 라가 다음 연도 세입 이익.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100분의 30 이상 그것도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17번은 대표관리제의 한계입니다. 별표 2개 하시고요. 대표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계층별로 계층의 인구를 참작한 어떤 공무원들의 충원, 그걸 통해서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자, 올리자, 높이자 하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한계로 옳은 것만 골라보겠습니다. 가에 보면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직 내부의 자율적인 통제거든요. 이게 대표관리제가. 공직 내부의 자율적인 통제가 어떻게 보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반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에 보면 비동적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인구 변화라고 하는 것이 동태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에 보면 능동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비동적인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에 보면 제4회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든다면 미국의 경우에 경찰에 어떤 흑인 출신들로 경찰을 이렇게 충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출신 계층인 흑인들에 대한 오히려 더 좀 무자비한 어떤 그런 진압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제4회화 나는 흑인 출신이 아니라 어떤 거기에서 다른 형태로 제4회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제가 그냥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표 관료제를 보면 이 예는 가나다라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지급공무원제 실적주의 차이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지급공무원제는 폐쇄형, 그렇죠. 지급공무원제는 외부로부터 외부의 어떤 피가 수혈되는 것을 극히 싫어하죠. 폐쇄형이고요. 실적주의는 개방형 맞습니다. 이번에 실적주의는 채용 시 그 당사자의 업적, 채용 그 당시입니다. 그러나 지급공무원제는 평생을 중시한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지급공무원제는 능력 발전 기회, 앞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능력을 발전한 기회 강조합니다. 실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4번에 보면 4번 지문은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고치면 이렇게죠. 실적주의는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그러나 지급공무원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위치가 바뀌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도 사실 평이한 문제에 속하는데 그러나 이제 지문이 분량이 많죠. 따라서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줄여서 지문의 개수를 줄인다면은 충분히 출제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찾고 있습니다. 가부터 보면요. 파출소 순경입니다. 이것은 경력직입니다. 특수경력직이 아니고 경력직 중에서 특정직에 해당이 되고요. 나에 보면 국회의원 비서실 의원실에 근무 중인 비서관입니다. 이것은 특수경력직 중에서 별정직입니다. 나에 보면 차관입니다.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입니다. 나에 보면 군무원입니다. 경력직 중 특정직입니다. 마에 보면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그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수경력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답은 4번 나가 되겠습니다. 20번은 전자정부 역기능입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기능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가에 보면 인포데믹스, 이건 합성어가 되겠는데요. 정보를 의미하는 인포메이션하고 전염병을 의미하는 에피데믹스, 그래서 인포데믹스라고 합니다. 인포데믹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틀린, 잘못된, 거짓된 정보가 마치 전염병처럼 돌아다니는 것. 이게 이제 인포데믹스가 되는 것이죠. 그 역기능 맞습니다. 나에 보면 집단극화, 양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양극단을 치닫는 그런 형태가 해당이 되겠죠. 맞습니다. 다에 보면 선택적 정보 접촉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접촉한다. 맞고요. 라에 보면 정보 격차, 정보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 맞습니다. 그런데 마에 보면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역기능이 아니고요. 순기능입니다. 모자이크 민주주의를 말한 사람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됩니다.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전자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그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결국에는 그들 간의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 그 조화를 통해서 전자민주주의는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의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역기능이 아니다. 따라서 20번 문제의 답은 말을 제외한 가나 다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은 BSC에 대한 설명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재무적인 것만 강조하지 마라. 재무가 아닌 비재무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 양자를 강조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성과지표, 집합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 관리 한계 극복 맞고요. 비재무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도 맞고 나도 맞습니다. 나에 보면 조직이 내부 요소보다는 외부 요소 중심이 틀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어느 것보다 어느 걸 더 중시가 아니고 내부 요소 그리고 외부 요소 둘 다 중요하다. 그 양자 간의 어떤 균형, 이걸 내부와 외부 간의 균형을 강조한 거예요. 단은 틀렸고요. 나에 보면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고 하는 네 가지 관점 간의 균형 중심 맞습니다. 자, 거기에서 재무하고 고객을 더 그 위에 두고 있어요. 자, 재무하고 고객을 옆에 적어보시죠. 상부 구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내부 프로세스하고 학습과 성장이라는 것을 하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재무하고 고객은 상부 구조다. 가치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점에서 상부 구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고요. 마에 보면 성과관리 과정보다 결과 중시, 이것도 아닙니다. 과정하고 결과를 공히 중시한다. 과정과 결과 간의 어떤 균형을 중시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옳은 것은 가, 나, 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은 살라몬의 NGO 한계입니다.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박애적 불충분성,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참 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보면 박애적 배타주의는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다 서비스를 이렇게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요. 세 번째 보면 박애적 온정주의에서 그 질문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NGO가 활동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있겠죠. 그 중에 그런 가장 많은 자원을 공급해주는 개인이 있을 거고 혹은 집단이 있겠죠. 그러한 개인이나 집단의 결정에 이 NGO가 좌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박애적 온정주의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박애적 아마추어리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NGO는 좀 여러 가지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사명감은 뛰어나지만 좀 더 전문가들을 모셔오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바로 그게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은 그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크리밍 효과. 요 효과는 뭐냐면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아주 양호한 사람들만 실험 집단에 배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조건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죠. 이게 크리밍 효과고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호소 효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관찰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다의 표본의 비대표성, 제대로 표본이 대표하지 못하면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게 되는데요. 4번의 역사적 요인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역사적 요인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서 공공버스가 버스 전용 도로를 신설을 했어요. 그 교통 소통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아주 좀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도 마침 그 실험 기간 동안에 지하도가 개설이 되었다면 그 지하도 개설이
그 원활해진 그 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하차도의 신설이 바로 역사적 요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의 개통, 이게 역사적 요인이 되는 거고, 이것은 내적 타당도를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2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은 지방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직책, 국가직을 골라라 이런 뜻인데요. 자, 가부터 보면 지방의회 부의장 지방직입니다. 나에 보면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지방공무원이죠. 근데 다에 보면 교육청 부교육감 국가직이고요. 부산시 행정부시장 국가직이고요. 마의 지방의회 의장 지방직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와 라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5번 문제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어떤 특성, 개인의 특성을 집단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생기는 오류가 답은 1번의 관원주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무원 구급 대비 행정학 제4회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